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저점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가상화폐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이게 폭락이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무슨 영향을 줬냐면 규제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이대로 되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불러올 수 있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정도로 이번에 이 루나 그리고 테라 요 두 개의 폭락이 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사실상 다단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콕플레인이라고 있는데 콕플레이. 이런 가상화폐들이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더기로 박살이 나고 가치 근거가 없는 것의 어떤 종말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갉아먹어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코인을 못한다, 가상화폐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금이 뭐 부동산으로 올 것도 아니고 예금 시장으로 갈 것도 아니고 결국 남은 폐잔병들은 주식시장으로 올 거니까 주식시장에는 다소 나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저도 예전에 한번 스텝이 꼬여봐서 아는데 이게 한번 꼬이면 끝이 없습니다. 이 종목을 샀다가 망가지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팔았더니 그게 한 5배 가버리고 어마어마한 타격이 연달아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가상화폐로 손해본 사람들이 여기서는 분명히 빚도 있을 것이고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넣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의 일정 부분 수급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래서 지금 수수는 거의 이것과 유사하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점을 깨고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5월 조정으로 이후에는 조금 개선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큰 틀에서는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미국 연준은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금리 물가를 잡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이미 한번 썼습니다. 요 자리도 요 이전에 고점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번 받고 이제 깼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다음 자리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이게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지지선으로서. 네, 그래서 2450선까지 열린 상태고 이걸 단번에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회복을 하면 그나마 그 뒤에는 괜찮은 거고 천천히 흘러내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건데 차라리 뭐 가상화폐발이든 뭐든 한 방에 유동성이 증발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나은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둘 다 나쁜데 그나마 단기 폭락하고 회복하는 게 덜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 자금 규모가 많기 때문에 단기 폭락해서 후달리는 투자자들, 그리고 뭐 빚을 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투자자들하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들하고 이런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나마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인데 그게 아니고 계속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새로운 자금이 진입할 타이밍도 맞추지 못하고 기존 자금들은 속절없이 내려가면서 버티다가 반대매매 직전에 팔게 되니까 굉장히 나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요 구조의 가상화폐 폭락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요런 구조입니다. 이 가상화폐가 어떤 구조냐면 사실 다단계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는 아니고 이 K코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이 구조들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그 루나가 보면 예, 이게 루나의 가치를 기반으로 요 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냐면 이 1테라가 1달러로 교환이 됩니다. 1대1 교환이 됩니다. 그럼 테라는 도대체 뭐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느냐? 뭐 금을 기반으로 하든지 은을 기반으로 하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예. 근데 이게 요 루나라는 가상 화폐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테라가 가격이 떨어지면 예, 유통량을 줄이고 다시 매수해서 가격을 맞추고 이 달러에 맞추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달러가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구조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시장 전체가 망가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더 구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루나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 테라는 루나 가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치 폭락하고 이게 폭락하니까 이제 루나 가치를 또 근거하던 테라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얘는 이제 종이나 다름없으니까 더 내려가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종이 쪼가리였는데 아니 종이도 아니지 그냥 디지털 쪼가리였는데 이걸 억지로 만든 거고 이 다단계 구조라고 한다면 이 코인을 사면 여기서 또 코인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사면 한 달에 한 개씩 준다. 예를 들면 아니면 한 달에 2개씩 준다. 이런 구조가 돼서 1년만 갖고 있어도 이게 20개가 됩니다. 근데 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갖고 있는 거 상승하고 받은 거 상승하고 이러니까 수익률이 그냥 눈 돌아갈 만큼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해서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인생을 바꿀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다 끌어오고 이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방에 끝장난다. 요게 이제 이 루나 테라 요 구조였고 비슷한 게 이제 콕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콕플레이라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도 똑같은 구조고 이미 많이 폭락했고 비슷한 수순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언제였냐면 그 저희 택배 제가 이제 택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걸 꼭 하라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뭐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권할 정도로 이렇게 권하는 건 정말 이게 정점이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올해 초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점의 신호가 실제로 맞는지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거래가 안 되고 해외에서만 거래가 될 텐데 요 시세를 보면 지금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예, 올해 초면 거의 뭐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 심리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이거 진짜 너무 이건 너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셔가지고 고점이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변에 이걸 하신다는 분들한테 전화도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권하는 것까지 왔는데 이거 고점인 것 같다. 그런데 뭐 컵한개도 안 계시더라라는 예,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이런 가상화폐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다 망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본이 나왔다라는 거. 결국은 이 투자자들의 신뢰만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모래성 같은 건데 투자자들 신뢰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경험하는 거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거 올라갈 때 못 보던 가격으로 올라갈 때 드는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락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려면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미 마이너스 99%를 기록한 이런 가상화폐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찔끔 회복하려는 건 있겠지만 결국은 0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다른 가상화폐들도 똑같을 거고 그리고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분명히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고 그럼 다 그냥 죽는 거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영향, 주식시장의 영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예, 그래서 가상화폐가 망가지는 거 보고 이 가상화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코인으로 배당도 주고 가격도 오르니까 수익률이 정말 눈 돌아가게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사람의 뇌는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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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음번에 분명히 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심한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챙겨야지, 아니면 이것만 잘 갖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나 수익 많이 났으니까 여러분 꼭 사라고,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예? 아버지한테도 사시라 하고, 어머니 사시라 하고, 형 사라 하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다 사라고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패턴 인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 시점에는 자기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넣었을 것이고, 본인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넣으라고 했을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99%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없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털다 보니까 주식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 멘탈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이든 70이든 주식 그냥 던지게 됩니다. 싹 정리하고 싶은,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런 영향으로 단기간에 코스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스텝이 꼬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반대로 갑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갖고 있는 주식을 하나씩 팔았는데, 그 삼성 SDI 뭐 7만 원대에 팔고 그 50만 원 가지 않았습니까? 판금마다 날아가 버리니까 와, 진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판 주식들 빠르게 회복을 할 겁니다. 단기간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패닉셀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차라리 폭락하고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예,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요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상화폐는 더 이상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규제까지 더해지면 뭐 IT 버블 때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다 망가질 겁니다. 비트코인 사서 뭐 할 겁니까? 어디 교환할 수도 없고, 교환 일부는 받아주겠지만 그걸 굳이 뭐 돈 갖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야 매우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 명만 던져도 쭉쭉쭉쭉 빠집니다.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상화폐에서 유동성이 몽땅 증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양적 긴축을 하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준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팍팍팍팍 효과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단기간에는 같이 움직이겠지만, 예, 장기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안전판 역할을 했다, 보호막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짧고 굵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6월, 7월에는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잘 견뎌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응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 손실 보신 거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지 마시고 지금보다는 6월, 7월에 정리해야지. 수익 중이신 거는 당연히 파셔도 됩니다. 수익 중인 거 팔면 그냥 나 역주행이야 이렇게 웃고 웃을 수 있는데, 손실 중인 거 팔았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미치겠네, 정말 절망감 드네, 나 진짜 주식 투자 안 해야 되겠네, 이런, 예, 굉장히 괴로운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6월, 7월에 대응하시고 손실 중인 거 어차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마이너스 10%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떨어져 봤자 얼마 표시도 안 납니다. 마이너스 90%인 사람이 마이너스 99%가 된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90일 때 저가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손실 중인 건 그냥 지나가시고 수익 중이신 거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 바닥이 안 나왔다고 보니까 조금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그 정도 기준. 근데 뭐 이런 장에서 대응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다, 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그렇지만 저평가할 때 대응하면 결국 후회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지나가도록, 예,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욕심만 버리면 주식의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다 치면 그래, 조금 챙겨 놓자. 떨어지면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집어넣자. 또 올라가면 또 조금 챙기자. 내려가면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넣자. 이렇게 하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자금은 안 들어가도. 예, 그런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덜어냈는데 더 올라간다. 그래, 갖고 있는 거라도 더 올라가니까 다행이네. 내려오면 일부라도 대응해서 더 싸게 다시 수량을 늘려서 살 수 있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조금 정리하고 더 올라가면 괜히 팔았네. 내려가면 다 팔 걸 조금만 팔아가지고 에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예, 근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 같은 거 만족 못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ISA 계좌는 배당 소득세도 안 냅니다. 배당 소득세가 9%, 일부는 면제.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9%만 뗍니다. 배당주 위주로 운용을 하시면 분명히 또 이 양도세 면제가 안 되더라도, 양도세는 전체 면제니까 그런 이점이 사라지더라도 배당주 위주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괴로운 구간은 맞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손톱을 살살 들어 올려 가지고 팍 꺾어 버린다. 어마어마하게 아플 겁니다. 이게 살살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팍 꺾여 버린다. 순식간에. 예, 이러면 이제 뒤에 쓰라리고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은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네, 그리고 40일로 잡는 거는 코스피의 평균 주기가 평균이 40 정도 오르고 40 정도 내립니다. 한 2달 오르고 2달 내립니다. 이걸 한 주기라고 하고 이거 반을 뚝 잘라서 중심선. 이게 중심선, 상밴드, 하밴드 이렇게 해서 밴드 변동성 범위가 결정이 되니까 이거 기준으로 평균 주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상당히 정확하더라. 요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빨리 만들고 싶은데 아마 한 6월은 돼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메리츠증권의 실적 한번 살펴보고, 예, 그리고 공매도를 왜 치느냐, 시장 전체를 치면서 이게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예, 아이고, 예, 잘못 눌렀습니다. 예,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을 겁니다, 우리가. 왜냐면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GDP 2배 규모로 올라갔다가 폭락을 할 거고, 우리는 1.3배도 채 안 되게 올라가서 같이 내려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미 우리는 또 많이 내려서 이쯤 와 있고, 미국은 이쯤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대중 심리라는 게 너무나 정확한 게, 이제 한국 주식 버리고 미국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 시점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덜 올랐고 낙폭도 덜 할 겁니다. 물론 내릴 때 같이 내려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적어도 2배에서 1배가 되려면 마이너스 50%입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2배가 올라야 됩니다. 예, 물가 상승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감안하면 어떤 이벤트가 없이 다시 2배가 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30% 빠지면 되고 이미 20%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10%더 빠진다. 그리고 30% 빠지면 50% 올라가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봤을 때 50%면 예, 한 6년이면 됩니다. 둘 다 끔찍한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6년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10년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던 투자자들 대다수가 예, 안타깝게도 지금 수익 다 반납하고 이제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을 거고 국내 인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많이 샀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샀던 투자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인 거고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은 이거 회복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정서입니다. 예, 알면서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싹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심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흘러내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못 팔게 됩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면 저 밑에서. 네, 도저히 안 됐대. 보통 세력이라 한다면 이게 작전 세력이니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작전 세력이라고 하면 중소형주에만 있습니다. 예, 대형주에는 그냥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주포 역할을 하니까 외국인인. 개인만 있을 때, 예. 그러니까 개인만 있는 중소형주에서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보유를 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한 주라도 사서 기분이라도 좋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목은 뭐 다 내려가지고 참 보기가 참 그런데 예, 그래도 실적이 좋았던 종목 메리츠 증권부터 해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츠 증권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동안 코스피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공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또 지금 내리고 있는데 상대 수익률로 보면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이걸 축소를 시키면 이런 상태고 코스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메리츠 증권 수익이 좋고 이게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가 나오고 많이 내린 종목은 매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니까 단기간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증권주들이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요 실적만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자기 자본이 5조 원대로 올라섰고 예전에 메리츠 증권 중소형주였습니다. 근데 대형 증권사로 도약을 했고 영업이익도 올해 예상 1분기에 3,770억 1조 채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다른 증권주와 달리 이 거래 대금보다는 부동산 PF로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보시면 이 자산 부채 이런 게 거의 다 현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0조 빌려가지고 PF가 요즘 뭐 올라가지고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수수료하고 이런 거 해서 그럼 10% 해서 이 아파트 지을 때까지 보통 아파트 지을 때까지 PF하고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3년 동안 10%씩 하면 30조. 아 30%. 50조에 30%씩을 올린다 15조입니다. 그러면 이거 3년으로 나눠도 5조. 이런 비용 다 떼도 1조 원 뭐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다른 사업 구조,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런 메리츠 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 부동산 PF 쪽으로 굉장히 특화돼 있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그쪽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게 반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지수 내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선방했으니까 또 균형을 맞추는 측면이 있는데 그 외에 뭐 나머지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KT를 보면 KT 실적은 발군입니다. 이게 6천억 이상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KT는 굉장히 배당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 얼마를 배당한다 이 부분이 꽤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3만 원 밑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올라와서 아주 좋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을 잘 했다. 앞으로 배당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분기에 6천억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을 냈고 그 영업이익을 이대로 이어가면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고 순이익도 1조 원대 중반 이상일 겁니다. 그럼 배당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배당을 한 6, 700원 하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배당 매력만 갖고 주가가 오를 만한 동기가 되니까 시장을 이기고 그리고 방어주 성격도 있고 이래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이제 이런 호재에 반응한다는 건 아직도 시장이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패닉셀에 빠지면 뭐 실적이 좋든 말든 그냥 다 던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별화가 되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정상이다. 분위기가 나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LG 생활건강 제 LG 생활건강은 예전부터 이게 도대체 왜 이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요 구간에서는 그 LG 생활건강의 이익 안정성이나 그리고 화장품 사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민낯이 드러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적정한 주가냐 하면 가격 자체는 적정한데 기세가 있으니까 내려오는 기세가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형편없이 나오면서 실적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게 깨지고 있으면서 이런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전 고점 자리까지 밀렸으니까 기술적으로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보고 가야 되지 그 이상 뭐 싸니까 사서 길게 가야지 이런 것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내리면 정말 끝장나는 구조기 때문에
예, 정말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간힘을 쓰는 주체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하고 우리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 어쨌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의 보험료에서 아주 일부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고평가된 종목에 국민연금이 투자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보호 확약 물량이 확 풀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공모가를 하회한다든지 이러면 영영 회복할 수 없는 흐름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주가 방어에 열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얻어맞고 이제 부러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잘 버틴다고 해서 절대 좋게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나쁘니까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아니, 예, 개선은 맞습니다. 적자가 줄면서, 그러면서 이제 쿠팡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쿠팡의 시스템을 보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쿠팡 망할 것이다. 물론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긴 합니다. 예, 근데 쿠팡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같은 경우를 보면 CJ 대한통운은 요 안에서 물류가 메가 허브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1차 분류가 되고, 여기서 다시 2차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쿠팡은 전부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을 채워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가 안 되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가 고정이 돼서,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일 때는 이익이 거의 없다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이 크게 확장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쿠팡은 전혀 그런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다 하니까 주문이 늘어나면 사람을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채워 넣어야 되고 효율이 그만큼 안 나니까 매출이 늘어나도 손실이 같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대한통운은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쿠팡하고 경쟁을 할 때 대한통운에 외주를 주면 쿠팡보다 훨씬 낫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는 소규모 상공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소규모 상공인들이 파는 것과 쿠팡이 직접 파는 거 비교하면 네이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파는 게 훨씬 쌉니다.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새벽 배송도 이제 할 거고 당일 배송도 할 거고, 그러면 쿠팡을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 근데 가격이 비싸면 이용 안 할 거고, 그러면 쿠팡은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계속 적자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 확보한 그 부지들이 오르느냐? 안 올라갑니다. 뭐 수익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네이버에 쌈싸먹힐 것이고 이마트에 쌈싸먹힐 것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하고 네이버하고 이 양쪽에서 우리 유통시장을 놓고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쿠팡은 망할 것이고, 심지어 뭐 마켓컬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나쁜데 마켓컬리보다도 못한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쿠팡이. 예, 그래서 이제 달리 보면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쿠팡을 제압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고객사들이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CJ 대한통운은 시장이 나빠도 앞으로 전망이 좋다.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다. 그리고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